네, 안녕하세요.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준영입니다. 그 보시다시피 제가 정도 지부장님이 다루는 인문사회 대학원생 분야랑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공계 분야가 나눠서 작성됐어요. 근데 그 사회자님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같이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 10분 내로 해주시면. 두 개를 섞어도 10분인가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1.5배에서. 네, 1.5배에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최저임금 등의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최저임금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대학원생 노조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의 노동 조건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직군이고요. 오늘은 그 인문 계열과 이공 계열을 조금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계열이 업무의 형태나 노동 조건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누어서 정도 지부장님의 원고를 대독하고 제가 작성한 그 이공계 대학원생 관련된 그 증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조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문사회 대학원생은 대부분 그 조교를 통해서 그 인건비 혹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교육법 제15조 4항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생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교직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군입니다. 네, 법적인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에 업무협약서, 조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조교 업무 협약서에는 주로 활동 장소나 활동 내용, 활동 시간들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두고 있는 일종의 근로 형태를 서술하고 있는 법적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협약서를 제도적으로 작성하기까지는 난관들이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써있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 고용노동청 고발 사건입니다. 이 이유는 그 학교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학교가 그 근로기준법상 최저선인 근로조건인 퇴직금과 사대보험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지만, 이후에 동국대의 대응이 학생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국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전체 메일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판단 이후에는 대학원생 조교 자체를 사라지게 한 후에 비학생 조교를 채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학원생이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 문제점 또한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 대학원생들이 특정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아닌 장학금을 받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 때문에 인건비 대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 중에 장학금 지급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대신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 대학의 평가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일제 대학원생은 이제 풀타임 대학원생이라고 특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대학원으로 전일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다르게 또 학교에서 보호해 주는 것도 맞고 과제 참여에서도 조금 더 가점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이 전일제 대학원생을 구분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이 주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조교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뭐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 학생이 전일제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제도 내에 그 조교로 근무해서 사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추가 조건 하나만 넣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경직적인 그 근로 문화 때문에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급 대신 장학금을 받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그 전차금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월별로 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향도 있는데, 보통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이 뭐 적게는 뭐 인문대는 400만 원도 있지만 뭐 의대나 아니면 공과대열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그걸 나눠서 낸다 그러면 거의 월급에 준하는 월에 100만 원 가까이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 조교를 한다고 하고 장학금을 수령했을 때 등록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그 등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생이 뭐 중간에 나 좀 그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업무를 그만하고 싶다, 조교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해도 조교 활동하면서 등록금을 냈으니까 그만할 수 없다라던가, 아니면 그러려면 등록금을 네가 다시 내고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 인문계 대학원생들은 주로 조교로 근무하면서 정확한 업무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지도교수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고 있고 실제로 교원과 같은 연구나 교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배제되고 노동자성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학금 형식이 아닌 임금 체계로 대학원생의 업무 대가를 인정받아야 하고 또 업무 협약서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문서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연구생활 장학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금액이 얼마큼인 건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대학원생들이 특정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생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현재 정부나 그리고 과학기술계 그리고 학술연구계가 대학원생의 노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걸음에 든 미래세대 연구자고요. 특히 박사학위는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증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 교육은 대체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지식을 소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학원 교육은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를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산된 대학원생들이 뭐 연구의 명맥을 잇는다던가 인적 문화 확산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재생산된 연구자로서 대학원생은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대학에 필수적인 연구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 대학의 기능이 물론 교육도 있지만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일보 대학 평가나 아니면 뭐 QS 세계대학 랭킹 등 여러 개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연구를 얼마큼 했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학이 지금 현재 뭐 고등교육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대학의 그 재정 지원을 하는 창구 역할로서도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2022년 기준 국가 R&D 예산의 24.3%인 약 6.9조 원을 집행하는 연구 개발의 주체이고요. 정부나 또 기업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연구 개발 과제, 사업,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주하게 되면 1년부터 다년간 동안 연구 개발 재료비나 장비비, 인건비를 지급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연차 보고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학술 논문, 저역서 등의 연구 결과를 산출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해서 실험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연구 기획부터 참여해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결과를 학술 논문의 형태로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은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학생 연구자라고 따로 규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문에서는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그렇고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그렇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아니면 뭐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하거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대학원생의 사용 종속성과 근로 대가성 발생 여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사용 종속성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지정되고 업무 장소가 특정되는 경우에 인정받습니다. 학생 연구자의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 뭐 아까처럼 뭐 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 교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특정하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지도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하고 과제 계획서에 서술된 연구 목적을 따라서 그리고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된 연구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한다던가 어떠한 형태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다던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요.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실 또는 랩이라고 하는 이 레버러토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자주 이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장소를 특정하기가 용이합니다. 더욱이 연구실은 그 지식 생산을 비롯하여 암묵지의 전달 등 대학원생이 전문 연구자로 사회화되는 장소를 인정받기 때문에 학생 연구자는 업무 장소, 업무 형태 이런 것들이 특정돼서 사용 종속성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연구자의 근로 대가성에 관해서는 학생 인건비 제도를 보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고 이게 연구개발혁신법 아래에 소송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는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와 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여 명의 대학원생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학생 인건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8만 명의 대학원생이 사실 전체 대학원생이 30만 명 정도 돼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수혜를 못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열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아래 표에 계열별 학생 연구자 수가 있는데 공학계열 한 5만 명 있고 자연과학계열 한 2만 5천 명 있잖아요. 근데 공학계열 전체 지금 재적생 수가 6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자연과학계에도 3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참가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이공계 학생들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나 아니면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인건비를 수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은 대학원생이 한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학생 연구자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5,700만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좀 계열별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제가 설명하는 이 학생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이공계 중심으로 된 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평균 2.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주 평균 활동 시간의 가장 많은 비율인 30에서 50% 정도, 약 15에서 25시간을 연구개발 과제 참여에 활용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뭐 그 논문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사 행정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의 37.6%는 프로젝트 참여 연구비를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금액은 충분하지 않아도 학생 연구자가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그에 대해서 근로 대가성을 띠는 학생 인건비를 수령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요약하면 지도 교수로부터 업무 형태 및 장소가 특정되고 연구 참여의 대가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그러니까 사용 종속성이 있고 근로 대가성을 받는 인건비를 수령하는 대학원생들은 근로자성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연구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단이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부당해고당한 일이 있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복직할 수 있는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해당 학교가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성 보유 여부 판단에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근로계약을 통해서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노동권의 인정은 언제나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투쟁을 동반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우선 학생 연구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근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가장 드러나는 뭐 대표적인 이유는 대학원생이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가장 팽배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원생이 학생이자 노동자라는 이중 뭐 근로자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위에 설명하였듯이 학생 연구자의 사실적인 근로자성 같은 것들을 좀 논외로 하고서라도 학생으로서 대학원생도 저는 일정 부분 근로자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이유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근로 시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행정 해석이 있었고 뭐 1년 이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습 근로자에 관련된 그 규약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과정 중에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학생 인건비가 연구개발 과제 수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 계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제가 뭐 1년부터 다년간 지속되고 자기가 그 특정 학교 입학을 했을 때 연구 과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수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대학원생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을 때 오히려 연구실이 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지적이 그 안정성이나 계속성에 관한 지적이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등의 특수 형태 노동자의 업무 불안정성과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 행사에서 또 많은 부분을 배워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거는 연구 개발 시스템이 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연구 과제 중심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이 꾸준히 되어 왔는데요. 참고할 만한 거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지금 인건비 시스템은 대학원생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과제를 수주했을 때 받는 인건비가 한 50% 비중이 있고 나머지 50%는 뭐 기관 운영비라던가 주요 사업비 같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50% 정도의 급여를 채우고 나머지 50%는 좀 안정적으로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좀 학교에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이 학생 인건비가 연구개발 과제 수주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R&D 예산 삭감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는 학생 인건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인건비를 아예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지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R&D 예산 삭감이 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지도 교수님이 학생 불러서 우리 랩은 인건비 30%다 삭감이야. 우리 연구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졸업을 빨리 해. 차라리 또 연구 더 수행하지 말고 졸업 빨리 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 정책이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을 훼손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공공운수에서도 같이 참여하지만 최근에도 R&D 예산 삭감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런 면을 통해서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을 못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청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도교수 밑에 있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연구개발 과제 같은 특수 고용의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완전한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같은 데에서도 근로자의 정의를 좀 더 폭넓게 하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대학원생, 택시 노동자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